있습니다. 예. 이동평균선의 이해도 벌써 5번째 시간이 됐네요. 지난 시간까지 뭐 교차 분석이나 아니면 이런 분석들을 다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동했을 때, 그리고 저항선으로 작동했을 때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고, 사례도 좀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원인하고 우리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요.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단독 챕터로 잡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보조 지표들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거래량 같은 것들도 사실 지지선, 저항선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미리 다 드리고 나서, 그 요소들을 다 드리고 나서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보시게 되면 좀 종합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저희가 단독으로 챕터를 하나 잡아서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지지선, 저항선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실전 매매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실 때 있어서 거래 전략, 이런 것들도 따로 챕터로 분해를 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지선 분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지선 분석입니다. 자, 지지선 분석을 할 때 그 이평선이 지지선이 되는 경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지선 분석을 할 때는 일단 주가가 상승 중이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일단 이동평균선을 중요한 가격대로 인식을 해서 투자의 지표로 삼아요. 그래서 그 투자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쟁점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요 정도의 이유가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그 이동평균선의 지지선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에 이 종목에서, 그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수인 경우도 뭐 하나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저희는 현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물 투자에 있어서 과거 이 종목에 그 이동평균선 지지선으로 작동하였느냐,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사례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요거 좀 제가 오늘 거의 쓴 저기가 차트가 대부분의 경우 같은 종목에서 기간만 다르게 해서 뽑아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종목을 사용했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종목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시간축만 잘 잘라온다면 어떤 부분에서도 다 발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어떤 종목이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시게 되면, 맨 왼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5일선을 들락날락 하면서 지지선으로 삼아서, 즉 저희가 일반적인 표현을 할 때 5일선을 밟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5일선을 밟고 상승에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의 5일선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5일선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5일선을 다시 올라타고 있죠. 이렇게 상승 시에 있어서 5일선을 계속해서 올라타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그죠? 분명히 잘 보이죠. 여기서도 물론 잘 보이고요, 그죠? 이 두 군데서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타죠. 이런 경우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5일선을 다시 올라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5일선을 기준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잠깐 이탈하죠. 한 3, 4일 정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는 사실은 여기 좀 조짐이 보이죠. 어떤 조짐이 보입니까? 예, 5일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동된다. 예, 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예,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이건 뭐 저기 하시게 되면 그 차트 보시게 되면 언제든지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뭐죠? 5일선이 혹은 21선이나 5일선 뭐 이런 것들이 뭘로 작동할 때요? 저항선으로 작동할 때입니다.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대부분 5일선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하락의 저항선으로서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 전환되었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 꼭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확률에 대한 문제고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시장 심리하고 거래 패턴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할 경우에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저항선으로서의 작동 방법들이 좀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도 되고 두 개로 풀어도 되는데 저희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의 경우를 분리를 해서 사례를 각각 하나씩 보면서 이 차트하고 앞에 있는 차트 있죠? 한 종목 차트입니다. 단지 시점만 좀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지지선과 저항선으로서 작동하는 이평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동평균선의 이해 마지막 시간으로 이동평균선의 쟁점들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라고 해서 딱 두 가지는 아니고요. 이동평균선이 왜 좀 문제가 있고 한계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뭘 다뤄볼 거냐 하면 이동평균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용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그 구독 버튼을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면 구독을 해주시면 저한테 좀 많이 힘이 되고 그리고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